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6년 6월 25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제 눈에 띈 이제 세상 소식들을 여러분한테 좀 전해드리면서 세상 돌아보기가 내는 의견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아니면 좀 수정을 가해야 되는 건지, 이런 데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전히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이런 신호가 나오는 반면에 6.25를 맞아서 이재명이 여러 가지 좀 행보를 보였는데 그 행보에는 상당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결을 따라가야 되느냐? 이재명의 결을 따라가야 된다. 이제는 이제 바통이 이재명한테 넘어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특히 이번에 이제 G7 유럽 다녀오고 나서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뻔히 이란과 합의를 하고 MOU를 사인하고 지금 추가 협상 중인데 이 방향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각오를 그렇게 하고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미국이 졌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공화당에서 이반이 있죠. 이론은 더 나빠진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내 정치적 여건이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미국 경제가 갑자기 살아나느냐, 이런 것도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너는 중간 선거까지 갈 것도 없다, 그 전에 탄핵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뻔히 보이는 과정인데 그걸 지난 2월 말에 전쟁을 시작해서 이때까지 끌고 온 입장에서 탈출구를 이렇게 했다? 뻔히 아는 탈출구를 그 길을 따라왔다? 그 세상으로부터 돌팔매질을 맞을 짓을 했다? 그리고 간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져준다? 지옥으로? 그럴 리는 없겠죠. 그래서 더더욱 반전 카드라는 부분, 그 트럼프와 이재명의 대비, 그 대비에서 오는 어떤 드라마틱한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 대중들과 언론들은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도 나름 많은 신호를 주고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 제가 몇 번 인용을 드렸죠. 잔 미어샤임이고 시카고대 교수고 유명한 그 정치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언급을 여러 번 제가 들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과 관련해서 그가 바라보는 이제 시각이 있거든요. 이런 거죠. 패권국의 이 하나가 성장하고 몰락하는 과정에서 투쟁이 발생한다. 이 단순한 그거예요. 그거를 지금 상황에 적용시키는, 그리고 그런 틀 속에서 지금이 어떤 시기에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그런 면에서는 해안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제가 또 소개를 드렸던 레이 달리오처럼 더 큰 계절의 흐름을 보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 이것은 서양 위주의 사고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양 과학이 조명하는 게 우리 인류 전체 문명을 조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늘 수천 년의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지만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라고 할까, 몽골 제국이나 동양의 대제국들이 흥망성쇠가 어떻게 됐는지, 서양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생각도 안 해요. 단지 그 근대 이후에, 예를 들어서 한번 1800년대 산업혁명 이후에 서양이 주도적으로 플레이를 하게 된 그 이후부터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반복되는 어떤 법칙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이 또 동양으로 기회가 온다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 그들은 등잔 밑을 어두운 것처럼 그걸 못 보고 있으니까. 그걸 본다는 것은 대비한다는 거거든요. 신호를 보고. 자, 그리고 이런 말을 했죠. 아래 위로 같은 이야기예요. 어제 정도 제가 캡처를 한 것 같습니다. 밑에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인데, 이것도 지금 홍콩에 있는 걸로, 싱가포르, 홍콩, 하여튼 여기 홍콩인 것 같아요. 이쪽에 홍콩이나 지금 싱가포르 쪽의 언론들이 보면 상당히 정교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큰 힘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흐름에 대해서 엄청나게 촉각이 예민하고 정확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아래 위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란은 이겼고 우리는 졌다. 그냥 칼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적나라하게.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또 있어요. 요거는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는 사람이죠. 더글라스 맥그레거라고 유능한 군인 출신이고 트럼프 일기에서 중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그렇지만 내부에 그 당시에 트럼프가 혈혈단신이었고 주인은 다 딥스테이트나 군사복합체의 분위기였죠. 공화당이라는 껍질을 쓰고 들어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죠. 예, 그렇지만 실제 행사는 못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북한과의 종전선언인데, 이 사람도 성향이 기존과는 안 맞았기 때문에 계속 경원됐고, 그 다음 국방 차관을 시키려거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국방부 장관이 또 반대를 해서 국방장관 보좌관 정도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계속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왜 트럼프 일기 때도 이란을 치자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트럼프가 반대했다. 예. 그럴 정도 이해를 하는 건데, 저도 이제 이 양반 이야기에 동의를 했고, 그럼 이번에 왜 쳤을까?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번에 보면, 며칠 전에 네타냐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작년에 자기가 이란을 공격했을 때 미국한테는 통보만 했다. 오케이를 받고 한 게 아니고, 그러자 미국이 따라 들어왔다. 그때 그게 이스라엘과 미국의 어떤 파워 게임의 격차였어요. 미국이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처럼 하면서 폭탄을 제대로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네타냐후를 주도하고 있거든요. 이 변화된 건 어디서 왔느냐? 그건 알콩달콩하면서 변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채널에서 계속 주장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에 어떤 힘이 있느냐? 그들이 계속 미국에 대해서 이스라엘 이익을 위해서 그와 동시에 미국한테 손해가 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 로비를 통해서. 그 로비는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 그 왜 로비에 당하느냐 미국이? 그것은 그 뒤에 자본가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자, 그 정도 선까지는 공개된 정보가 아주 많아요. 근데 그게 쉽게 말하면 그 로비가 왜 안 통하냐 이거예요. 이제는. 왜 작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바뀌었느냐. 그때는 이스라엘 공격했더니 그런 자본의 눈치가 보여서 미국이 따라가는 신용까지 해놓고 이번에는 네타냐후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바로 휴전을 해버렸다. 희한한 조건으로. 그것은 그 로비스트들이 더 이상 네타냐후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요.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 태도가 상황이 바뀌었는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이스라엘 로비스트들의 악행에 대해서 악영향에 대해서 계속 고발식으로 이야기를 해오던 많은 인사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조용한 것 같아요. 자,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그런 입장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더글라스 맥그레거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트럼프가 물러나야 된다. 라는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이게 트럼프가 당한 상황이에요. 이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죠. 예, 이 바통이 지금 한국에 넘어와 있기 때문에 지난번 G7 프랑스 회담에서 에비앙에서 90분 동안 밥상머리에서 이야기를 해놓고도 회의장으로 들어올 때도 자기 자리도 못 찾아가고 계속 이재명을 따라왔던 이제 트럼프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G7 미팅 다녀와서 이재명이 우리한테 설명한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 트럼프도 납득됐다는, 그거는 앞으로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약속을 받았다, 약속을 했다, 트럼프도 거기 동의했다. 그건 이미 사전에 통보가 됐겠지요, 당연히. 그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교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했다고 보고 트럼프가 진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을 거예요. 이제는 한반도에 맡겨져 있으니까요. 예. 자, 미국 전문가들 제가 예전에 봐왔고 유튜브 상으로도 그런 신호를 눈치채고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이런 거 볼까요? 또 네타냐후가 죄송합니다. 미에샤이미가 이런 말도 했네요. 제가 가끔 보는 거죠. 저지 나폴리타노 과거 판사 출신입니다. 이스라엘과 네타냐후의 퇴조. 자, 그래서 두 가지 사실 이야기하는 거. 우리 전쟁은 졌다.
근데 이스라엘과 네타냐후는 퇴조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이번 전쟁의 진정한 패자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네타냐후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드린 바가 있는데 며칠 전에 그게 제일 정답입니다. 미국은 이란과 협상을 한 거예요. 아주 강한 방식으로. 예, 거기에 이스라엘이 올라탔다가 팽당한 겁니다. 그래서 500조 원 재건 기금이라는 부분에 제가 거듭해서 주장드리지만 그것이 유택의 자본에 관심을 많이 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졌다라는 비난을 받고 국내에서는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리는 상황, 트럼프 척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도 탄핵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마당까지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협상은 도대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단지 이란에 대한 미끼로 삼기 위해서 500조 원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이거는 그 사실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고픈 대상이 자본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금값이 쫙 내려앉아지는 거잖아요. 결국 네타냐후가 팽당한 거잖아요. 분명히 신호를 같이 줬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전, 그 다음 또 있다. 트럼프가 이때까지 해오던 일들이 딱 꿰맞춰지는 거죠. 그걸 감잡은 거죠. 그 돈에는 빠꼼이인 그들이.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미어샤이머의 지금 공식적인 언변에서는 그런 흔적이, 그것을 눈치채는 흔적이 안 보여요. 이란 미국은 졌고 이스라엘과 네타냐후는 퇴조된다. 둘 다 졌다는 거, 이란이 승리자다. 결론은 이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죠. 이스라엘도 아니고 네타냐후가 퇴조된 거고, 이스라엘은 기회를 부여받을지 몰라요. 유연하게 행동하면 네타냐후만 몰아내면. 그리고 미국과 이란은 아주 격렬하게 협상을 했다. 주변 아랍국들의 태도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돈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들 돈으로 내는 건데. 자, 오늘 지난 한 달간 금값 추이를 볼까요? 계속 내렸어요. 오늘은 드디어 4,000달러 1온스당 4,000달러 이하로 떨어졌더군요. 이겁니다. 전쟁이 끝난다 하니까 가운데 푹 꺼졌다가 전쟁이 끝난다 하니까 확 올랐어요. 그때는 전쟁이 확전될 분위기니까 쭉 내렸다가 전쟁이 끝난다 하니까 확 올랐어요. 그때 500조 기금 나오니까 다시 떨어진 거예요. 이 정도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과 네타냐후와 트럼프 간의 관계의 위상 변화는 가장 이 금값의 추이하고 상관이 연동성이 크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런 것들이 유튜브 AI가 저한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한번 볼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달라리제이션은 환상이다. 이런데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지난번에 미국발 금융위기 끝나고 또 2015년경에 또 미국이 흔들렸어요. 한번 크게. 그래서 그때 국내에 여러 사람들이 움직인 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에 우리 정치인들하고도 엮였던 드루킹. 드루킹을 추종하던 사람들도 몇만 명의 추종자가 있었는데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도 이거였습니다. 미국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이 다 망하더라도 우리끼리 모여 사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 이게 드루킹의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했어요. 그만큼 상황이 그때는 어려웠어요. 금융적으로 되게 예민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이, 그 추종을 하던 사람들이, 그 김경수도 낮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면 자본주의판, 현대판, 십성지, 그인 셈이었었어요. 그래서 마을도 뭐 디자인한 것도 보여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사람이. 자, 그런 상황에 지금 다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 논쟁이, 사람들의 의구심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트럼프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고 미국 스스로도 느끼는 거거든요. 미국 사람들 스스로가 이제 체감이 될 정도로 내려갔어요. 그때 10년 전만 하더라도 금융권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만 느꼈지 일반 대중은 못 느꼈어요. 뭐 금값도 큰 차이였고 뭐 다 비슷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환상이다라는 의견을 낸 사람이에요. 그런 의견이 누가 있었고, 자, 이게 이제 이 말도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시진핑이 동의를 해준 거거든요. 미국의 패권은 현재 미국의 힘이 약해진 것보다는 전 세계에 달러가 퍼져 있다는 부분이고, 거기서 싱가포르 총리가 멋진 말을 했죠. 중국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아직. 자, 이래 되면 갑자기 머리만 탁 잘린 형국이 되는 거예요. 몸통만 남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달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피가 많이 약해졌지만, 병이 약해졌지만, 중국이 감당 못 해요. 그래서 다극화로 간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맞아요. 지금 달러를 폐기하는 모습은 미국에 대한 압박과 견제를 위한 용도로서 브릭스 위주로 행해져 왔던 것이지만, 거기다가 바이든의 뻘짓까지 합해져서 극도로 심하게 급격하게 악화됐지만, 그것을 버린다? 아니에요. 이미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틀렸다고 100%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달러는 그냥 갈 거니까. 그게 시진핑과 트럼프가 푸틴이 합의해 준 것이고, 그렇게 되면 브릭스 전체가 합의해 주는 거예요. 지금 브릭스 전체의 경제는 G7보다 훨씬 큽니다. 거기다가 한국이 올라탄다. 그리고 새로 형성되는 경제가 달러를 사용한다. 이 전제가 지금 깔려 있거든요. 자, 그게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시진핑도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가 갑자기 다극화 세상에서 좀 더 미국이라는 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부 단속을 하던 부분이 풀리게 되면, 내부 단속도 같이 풀리게 돼요. 그러면은 중국의 정치 체계가 아직까지는 미숙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큰 곤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네. 자, 그젠가 24일 어제네요. 우리 시간으로는 아마 그저께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러시아의 대통령 대변인 페스코프가 어느 회의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달러 기축 통화의 지위는 계속 약해지는 추세다. 이것이 좀 전에 어떤 전문가가 한 이야기하고 다르냐? 같은 말이에요. 그 전문가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많은 사람들이 달러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니까 저런 영상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사람들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페스코프의 이야기는 틀렸냐? 이것도 맞는 말이죠. 계속 약해지는데 언제 완전히 망가지겠느냐? 그 이야기는 안 해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그래서 두 사람 말이 다 맞아요. 이게 현재 달러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해결책은 다극화로 가는 거고,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위축이 돼 있다. 왜? 경제는 커지지 않고 나쁜 일만 계속 생겼죠. 주로 미국 위주로 벌린 일이죠. 거기에 돈만 계속 풀렸다. 전 세계 물가가 어렵다. 사람들이 다 힘들어한다. 그거 이제 여러분은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우리는 계속 낫다니까요. 자, 그 해결책은 경제가 커져야 된다. 경제 영토가 넓어져야 된다. 지금까지의 패권 경계선 가지고는 갈 때까지 간 것이다. 이미 오바마 때 전 세계 자유무역협정, 신자유무역주의라고 그랬죠. 신자유주의 했는데 효과 없었잖아요. 지금 다시 보호무역으로 돌아갔잖아요. 즉 파이가 안 커진 거예요. 현재 경제 시스템은 안 된다는 걸 다 인정한 거예요. 미국도 인정한 거예요. 트럼프가 그것을. 그래서 그 경계를 허물고 그 접점에 있던 지역들을 소통시키자. 소외됐던 지역들, 아프리카 포함해서 그래서 새로운 무역 루트가 나오는 거고, 북극 항로도 그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고, 최근에 아세안과 러시아의 미팅, 푸틴의 미팅, 카자흐에서 있었죠. 거기서도 제가 소개드렸습니다. 베트남 총리가 제안한 게 뭡니까? 베트남에서 철도를 통해서 중국을 거쳐서 동북아로 연결되는 거, 즉 러시아로 연결되는 거. 그거는 북극 항로의 대륙판이죠, 육지판이죠. 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림이 맞춰져 간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가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것은 빨리 진행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급하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제 눈에 또 띈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몇 장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은 오늘 유엔에서 나온 거예요. 유엔의 인권위원회 이런 데서 나온 건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일부러 제노사이드를 계속 지속하고 있다. 자,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은 지금 좀 더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이것은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가장 큰 게임이에요. 즉, 트럼프가 네타냐후를 이긴다는 것은 이스라엘계 자본이, 유태계 자본이 미국을 떠나지 않는다, 달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과 일맥상통해요. 더 이상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압박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구 1,000만의 나라가 그래도 패권국을 어떻게 강압해 왔을까? 미국을 움직이는 달러를 영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잘라져 나갔다. 그래서 500조라는 부분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터진다. 더 크게. 예. 자, 이제는 정치적으로 큰 것은 가름이 됐죠. 근데 대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엄연한 흐름이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면 네타냐후는 그렇지만 그건 표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대중 정치 차원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해야 돼요. 뒷정리 작업인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한다고 할 때 이걸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해줘야 돼요. 과거의 기회가 까맣게 까먹을 정도로의 잔치판이 벌어져야 돼요. 그거 이미 큰 고민이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이걸 봤을 때. 그때, EU도 어차피 전 세계 자본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태계 자본의 영향을 받는데 미국이 아류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스라엘한테 돌아섰을 거예요. EU도. 왜? 지금 트럼프가, 네타냐후한테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전파됐을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골치 아픈 지금 유럽 대중들은 뭐 미국 대중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큰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 돌아섰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이 예외적으로 이스라엘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리되는 것이고 과거에 친 이스라엘적으로 행동을 해오던 EU의 외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두 해 전인가 그럴 거예요. 가자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뭐 5만 명, 7만 명, 주로 여자와 어린이들 사망했을 때 무차별 폭격으로, 그때 그 EU 외무장관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여론전을 너무 어렵게 했다. 우크라이나 전장은 여론을 잘 만졌는데 가자는 여론을 너무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있어서 정치적으로 도와주는데 제한이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즉 네타냐후가 너무 거하게 한 거죠. 지금 SNS의 시대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유택의 자본만 틀어막았다면 그 다음 지금 빠른 속도로 네타냐후가 구석으로 내려가는 구석으로 몰리는 형국이고 보니까 미국의 중간선거는 11월 초고 이스라엘의 총선은 10월 달인 것 같아요. 거기서 결국 결말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뭐 이스라엘 내 시위도 좀 격화되겠죠. 반 네타냐후 시위죠. 자, 이거는 이런 것들도 비춰지네요. 영국 내부, 영국 의회에서 이스라엘 로비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지지하는 입장과 그걸 비판하는 입장이 뭐 지금 표정 보면 아시겠죠? 연락에 싸웠다. 예, 이런 거고 이런 게 이제 도드라진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어떤 사실관계가 실체가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저 위에 보면 오른쪽 연사님 누구냐면은 스캇 리트라고 과거에 CIA인가 하여튼 뭐 미국 정보부 쪽에 있다가 미국하고 사이가 틀어졌던지 그래서 러시아로 와서 러시아 쪽 언론에서 미국의 어떤 정치적 의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까발리는 그런 역할을 주로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제가 봤으면 한 하루 이틀 전 우리 주가 폭락했던 어젠가 그젠가 이때 네타냐후 쪽에서 뭔가를 했다. 그거랑 젤렌스키가 벨라루스를 공격하겠다.
그리고 EU 내부에서도 기득권들의 마지막 지지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이제 그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르무즈가 다시 봉쇄됐다고 하고 그때 레바논 또 공격도 하고 이랬죠, 이스라엘이. 그렇지만 그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고비가. 그것도 위험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타냐후가 마음을 먹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조직을 해냈다면은 쉽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단단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큰 대중한테 좀 비추지지 않고 넘어갔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다시 봉쇄됐다고 속보 뜨다가 그거 사라졌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오늘 영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네타냐후 비난하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빨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조회수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조금 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나토의 바람은 푸틴을 전복할 쿠데타. 이거는 뭐입니까? 우크라이나 초기에 이걸 원했죠. 예. 우크라이나 초기에 이걸 원했습니다. 그때 영국이 개입해가지고, 푸틴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했던 젤렌스키를 꼬셔서 전쟁으로 이어지게 만들었죠. 예. 그거는 뭐 거의 공식화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전쟁이 발발한 것인데, 그때 미국의 생각은 그때 푸틴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도들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많은 젊은 러시아인들이 도망을 가고 있다부터 시작해갖고 뭐 패퇴하고 있다부터 한두 달간 엄청나게 나왔죠. 푸틴 흔들기죠. 결국은 푸틴 했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푸틴의 정권 교체를 하고 중국을 압박하려고 했던 건 분명했거든요. 그때 그게 이제 큰 실패로 나타난 건데 지금 이거는 이제 그걸 가지고 조회수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그런 거라고 봐지고 유럽이 지금 미국이 나토를 붕괴시켰지만 유럽이 미국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미국 눈은 계속 잘 보여야 되죠. 왜? 미국이 한국하고 손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푸틴하고도 손을 잡고 있고 시진핑하고도 손을 잡았어요. 새로운 경제에서 강력한 파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G7에서 나머지만 다 떨어져 나가야지 미국은 살아남아요. 지금은 약해진 힘이겠지만. 그럼 기존 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끈은 그 중에서 신진 세력 중에서 끈을 가지고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도하고도 급하게 자유무역 협정 체결한 거잖아요. 몇 달 전에. 그때 UAE 대통령이 인도 날라와서 갑자기 이야기해서 19년짜리 협상이 갑자기 종결되고 합의된 거잖아요. 그걸 유럽이 잘 알고 있죠. 예. 트럼프한테 싫은 소리 할 수 없죠. 예. 자, 그리고 대중정치라는 측면에서는 트럼프 이런 소리 한마디 하면 돼요. 오늘 타스에서 소개한 것처럼. 유럽이 이란전에서 미국 도와주지 않았다. 나토를 깬 게 본인인데, 나토 더 이상 존속하지도 않은데 미국 전쟁에 또 러시아가 적이 아니고 이란이 적인데 와서 안 도와줬다. 그렇지만 미국 세계 대중들 입장에서는 과거 후세인을 징벌하러 갔을 때도 전 세계가 십시일반해서 갔잖아요. 돈도 모아주고 병력도 보내주고. 이번엔 그러지 않았다. 그 대중의 기회를 가지고 플레이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뭐 명분상은 안 가도 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가는 게 맞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걸 협박하는 거잖아요. 도와주지도 않았다. 이 말의 끝이에요. 유럽은 현재로서는. 네. 그래서 유럽이 여기에 대해서 도발을 한다. 이거는 트럼프의 우선적인 걱정거리는 아마 아닐 겁니다. 유럽의 이런 거는. 그리고 이런 거에 부하 내동할 지금 푸틴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젤렌스키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한번 해봤다. 그때 호르무즈 해협 닫힐 때, 우리 주가 폭락하고 할 때, 뭔가 한번 힘을 쓰긴 썼다. 누군가가 네타냐후 주위로. 또는 네타냐후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만 그것은 일단 넘어갔다. 언론한테 어떤 노출도 없이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더더욱 이것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종합적인 어떤 그런 공격이 있었다고 봤을 때는 여기서 이 고비가 넘어가게 되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스테이지로, 다른 차원으로 돌입할 것 같다는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고비만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샥 쓸려간다. 왜?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이 분위기가 계속 가는 건데. 정치적으로 이런 일 다 해놓고 트럼프가 몰락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앞서 나왔던 이야기처럼
탄핵당한다. 한두 달 내에. 그럼 이때까지 공들여왔던 건 다 어찌 되는 겁니까?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건 재앙이에요.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그것을 추진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무조건 살아야죠. 아주 그것도 강력하게 살아나야 되죠. 그 기회가 이 속에 또 들어있잖아요, 동시에. 네. 그래서 트럼프의 이런 플레이는 되게 중요한 것이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계속 보고 있는 이유죠. 네. 자, 이재명 이야기를 해볼까요? 며칠 전에, 어젠가? 예. 우리나라에 있는 각국의 외교관들을 청와대에 다 불러다 놓고 뭐 삼겹살을 먹이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소개하는 기사를 며칠 앞서서 봤는데 이게 좀 상당히 예외적인 거예요. 이 타이밍에 이렇게 불러서 밥을 먹이는 게. 이것은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한국에서 어떤 새로운 정치적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점을 잘 홍보해가지고 자기 나라에 각국에 알려줘서 전 세계에 어떤 여론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거는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이벤트가 임박했다. 이게 예외적인 거예요. 이게 자주 하는 일 아니에요. 나토 갔다 왔기 때문에 나토 자랑을 하느냐? 그거 아니, 죄송합니다. G7 다녀와서 G7 갔다 온 자랑을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즉, G7을 통해서 트럼프랑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됐어요. 교황을 포함해서. 자,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돌아오자마자 교황청을 담당하던 안보실 3차장이 경제안보 비서관으로 교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일은 일단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행보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할 일이 많아진다. 우리 좀 잘 받아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잘한 거예요. 예외적으로. 이 미팅은 예외적인 미팅. 자주 있는 미팅이 절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 일단은 어떤 뭔가가 우리 쪽에서 당신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잘 전달해다오. 이렇게 신고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거가 제가 이제 좀 전에 드린 말씀은 오늘 이 뉴스를 제가 얼마 전에 한두 시간 전에 보고 좀 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을 다음 달 1일이면은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오늘 목요일이죠. 며칠 안 남았어요. 청와대에서 불러서 밥을 먹기로 했다. 이것 또한 예외적이다. 이 타이밍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교관들 불러서 밥 먹인 거랑 이건 상관이 있다. 자, 본격적으로 대화를 북한과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바이든 때부터 이야기 나왔죠. 그때 바이든이 윤석열 취임하자마자 한국 왔을 때 양산에 가서 만나려고 했잖아요, 문재인을. 그때 이미 나왔던 이야기가 특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북 특사. 그때 바이든이 트럼프가 하려고 했던 북미 종전선을 크게 만지작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커요. 예. 지금 문재인이 일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휴민트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은 다시 활성화되어 있고 이야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김현종이 열심히 일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북한하고 다시 관계를 틔우는 데 있어서는 김정은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나름 존경심을 표했던 문재인을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다. 예. 이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되거든요. 이 미팅은 괜히 있는 미팅이 아니다. 이거랑 좀 전에 해외 대사들을 모아놓고 삼겹살 구워준 거랑 같다. 즉 여기서 뉴스가 나올 수 있다. 그대들이 예상하지 못한. 예,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가 돼야지 스피드 있게 우리가 따라가 주는 거죠, 지금.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안보실 3차장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때 안보실 2차장을 했던 김현종이 이게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5월 17일 날 지금 DX 코리아하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행사 하나가 두 개가 갈라져 있는데 통합하는 그런 통합을 위해서 카덱스 2016의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취임을 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이번에 유럽 다녀와서 안보실 3차장이 교체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저 김현종이 음지에서 하던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엄지에서 하던 일이 그 일은 북한과의 조율이에요. 협상이고 협상가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이재명이 당선인 신분일 때 백악관에 가서 고위직 트럼프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지난 1년간 잠수를 타고 있었는데 뭐 했겠습니까?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우리나라 정부 인사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부분이 많아요. 김민석이 미국 출장으로 다녀온 거, 그리고 우리 비서실장이 방산 프로모션이라는 이름 하에 유럽을 여러 번 다녀오는 거, 그다음 우리나라 장관들이 캐나다 잠수함 프로모션을 위해서 간다고 해놓고 딴 데로 다녀온 거. 자, 그러면 우리 비서실장도 캐나다 잠수함 핑계대고 간 적이 있고, 지금 우리 산자부 장관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이미 됐었어야죠. 특사 자격으로 가는데, 대통령의.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모르잖아요. 뭐, 될 가능성은 많다고 봅니다만은. 자, 그런 것들 뒤에는 김현정이 있다. 조율해서 확인할 부분이 있을 때, 현 정부의 실세들이 가서 확인하고 협의한다. 그리고 그게 5월달 중순쯤에 마무리가 됐다. 큰 그림이.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러자 그 이후에 이란전 종전으로 갑자기 치달았다. 그러면서 500조 원이라는 돈이 튀어나왔고, 전쟁에서 패전을 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쓸 각오를 하고라도 그 카드를 꺼내고 밀고 가고 있다. 트럼프가 지금 온갖 얻어 터지면서. 그때 일단락 됐다고 보는 거고, 요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중요한 순간에 전 세계 대사들을 한국 주재 전 세계 대사들을 모아놓고 밥을 먹이고 문재인을 만난다. 그것도 초빙을 해서 청와대로 뭔가 일을 맡긴다. 다른 스테이지로 가기 위한 시동이 걸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 정도 할게요.